근본도 없는 게 어디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넘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결혼식 패백실에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객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방에서 저를 울리던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제 이름은 윤수진. 그날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 대성그룹 막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막내 며느리가 되었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진 것 하나 없던 한 여자가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차가운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슴 먹먹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3살 무렵 어느 겨울 누군가 저를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했지요. 강보에 쌓인 제 손목에는 수진이라는 이름 2글자만 적힌 쪽지가 지어 있었답니다. 성도 없이 그저 수진.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이 당신의 성을 따 윤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지요. 가진 것 없는 아이에게 세상은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지요. 숫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받아쓰기에 쩔쩔맬 때 저는 머릿속으로 3자리 곱셈을 척척 해냈습니다. 보육원 후원금 장부가 맞지 않아 원장님이 밤새 끙끙 앓으실 때 12살에 제가 슬쩍 들여다보고는 어디서 10만 원이 새고 있는지를 짚어냈지요. 수진아, 너는 숫자에 눈이 달렸구나. 원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길을 정했지요.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 회계학과를 나왔고 졸업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말이지요.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보육원의 추운 골방에서 손을 호호 불며 외운 수만 개의 숫자가 쌓여 만든 것이었지요. 졸업 후 저는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서, 부정회계를 적발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포렌식 회계팀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숫자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자금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 분식회계도 제 눈앞에서는 발가벗겨졌으니까요. 장부의 숫자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요. 준호를 만난 건 29, 한 거래처 감사 현장에서였습니다. 대성그룹의 막내 아들, 이준호. 그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작은 물류회사의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재벌가 아들이라기엔 너무도 수수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회장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몇 달을 함께 일했습니다. 수진 씨는 숫자를 볼 때 표정이 제일 살아있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제 재주를 흉이 아니라 빛으로 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가진 것 하나 없다는 것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것만 봐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대성그룹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그 사람을 떠나려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 씨, 나는 그 집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형들은 회사 돈을 제 주머니처럼 쓰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죠. 나는 그 더러운 곳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 집에 맞서고 싶어졌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했지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한정숙 여사는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안주인, 회장 부인. 그녀에게 저는 그저 근본 없는 고아였지요. 패백실에서 제 뺨을 친 것도 모자라 그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를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게다. 준호가 정신을 차리면 곧 너를 버릴 테니 그때까지 조용히 숨이나 쉬고 있어라.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본가는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대문, 마당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소나무가 서 있었지요.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집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 이태성 회장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그룹을 손에 쥐고 흔드는 노련한 사업가였지요.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평생을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 여사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었지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손에 쥐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손이 동서와 2명의 시아주버니가 있었지요. 큰아주버니 이준석은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장남이었습니다. 대성물산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둘째 아주버니 이준태는 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성캐피탈의 사장이었습니다. 형제는 겉으로는 우애가 좋아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후계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지요. 큰동서 박미경은 한 여사를 빼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신과 학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었지요. 둘째 동서 정아령은 그보다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강한 쪽에 붙는 영악한 데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한 줌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 집에서 저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그것도 보육원 출신의 회계사 따위를 하던 천한 며느리. 그들에게 제 직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비웃음거리였지요. 아니, 명색이 대성가 며느리가 남의 회사 장부나 들여다보는 일을 했었다니. 창피해서 어디 말이나 하겠어요. 큰동서 박미경은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한 여사는 그 말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휴게법인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한 여사가 결혼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지요. 대성가의 며느리가 밖에 나가 일을 한다는 건 집안 망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제 경력을 저는 그렇게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에서 장부를 놓는다는 건 저에게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준호를 위해 참았습니다. 집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식구의 아침을 차렸고 한 여사의 시중을 들었으며 손이 동서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았지요. 명절이 되면 수십 명의 친척이 몰려왔고 그 많은 음식 준비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막내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긴 배운 데가 없으니. 한 여사는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내도 그녀의 눈에는 늘 부족했지요. 손이 동서들은 그런 저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견디는 법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끝내 봄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견뎌줘. 내가 반드시 이 집에서 당신이 인정받게 만들 거야. 우리 둘이 따로 나가서 살 길도 찾아볼게. 괜찮아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답했지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만이 그 차가운 집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 차가운 집에서 준호와 단둘이 있는 밤만이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보육원 시절 이야기며 회사에서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수진아,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회의실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는데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다들 당신을 무서워했잖아. 그랬죠. 다들 나를 숫자 사냥꾼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때 알았어. 저 사람은 거짓을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고.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좋았지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조건 없는 다정함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 가끔은 무서워요. 이 집에서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어머님은 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 동서들은 나를 비웃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자, 준호는 제 2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어서.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 차가운 집에서 얼음처럼 자랐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를 녹였어.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돌이켜보면 그 다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진 말에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끝없는 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저는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지요. 사랑은 그렇게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하루하루는 견딤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났지요. 넓은 부엌에서 온 식구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입맛이 까다로워 매일 다른 반찬을 원하셨고, 한 여사는 음식의 간이 조금만 달라도 수저를 내려놓으셨지요. 손이 동서들은 자신들의 아이 도시락까지 제게 떠넘겼습니다. 막내가 부지런해서 좋네. 우리야 이런 일 할 줄도 모르는걸. 큰 동서 박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에서 곱게 자라 부엌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둘째 동서 정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큰 집안의 살림은 오롯이 제 두 손에 얹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저는 늘 가장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큰언니였으니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픈 아이를 밤새 간호하는 일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손을 움직이는 일에서 저는 작은 위안을 얻곤 했지요.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제가 무엇을 하든 트집을 잡았지요.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겁나. 보육원에서는 소금도 아껴 쓰더나. 상을 그렇게 차리는 게 아니다. 격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하긴 배운 데가 없으니 뭘 알겠느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모진 말들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견뎠지요.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준호는 늘 제 손을 살폈습니다. 물일에 부르트고 갈라진 제 손을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준호는 제 손에 약을 발라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그 차가운 집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명절은 특히 더 혹독했습니다. 추석과 설이 다가오면 수십 명의 친척이 본가로 몰려들었지요. 그 많은 손님을 치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며칠 밤을 새워야 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갈비를 재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일이 제 몫이었지요. 친척들은 그런 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그 고아 출신이라며. 쯧쯧, 대성가도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들였노. 저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흐트러짐 없이, 빈틈없이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시아버지 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지만 가끔 마당을 지나다 부엌에서 일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요.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훗날에야 그가 일찍부터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이 쓰러지자 두 형제의 후계 다툼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큰아주버니 준석과 둘째 준태는 서로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였지요. 이사회의 표를 끌어모으고 계열사 사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온갖 술수가 오갔습니다. 준호는 그 다툼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막내인 데다
애초에 경영에 욕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작은 물류회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큰형 준석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한 여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니 이제 그룹을 누가 맡을지 정해야 하지 않겠니? 내 생각엔 장남인 준석이가 맡는 게 순리인 것 같다만. 큰아주버니 준석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준태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어머니, 순리라뇨. 경영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형님이 맡은 대성물산이 지난 분기에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제가 맡는 게 그룹을 위해서 낫습니다. 뭐야, 내가 맡은 캐피탈은 깨끗한 줄 아느나. 형제는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 여사가 식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쳐서야 겨우 잠잠해졌지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준태 아주버니가 형님이 맡은 대성물산이 손실을 봤다고 했을 때 큰동서 박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발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랜 세월 장부를 들여다본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숫자가 맞지 않을 때,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지요. 그날 박미경의 표정에서 저는 바로 그 익숙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막내 며느리는 그저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이 터졌습니다. 대성물산에서 거액의 자금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회사 감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행방불명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와중에 터진 일이라 더욱 심각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횡령의 책임이 향한 곳은 준호였습니다. 대성물산의 물류자회사. 바로 준호가 일하던 그 작은 회사를 통해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준호는 그 자금 이체를 승인한 담당자로 되어 있었지요. 그의 도장이, 그의 서명이 모든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회사 돈을 빼돌리다니. 큰아주버니 준석이 노발대발했습니다. 한 여사는 충격의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준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도장도, 서명도, 결제 기록도 전부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 준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경영에 욕심도 없고 돈에 손을 댈 유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그럴 만큼 영악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건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그 서류들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끼어드느나. 가만히 있어. 이건 집안의 중대사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을, 내 남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재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지요. 수진아,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나는 정말로 그 돈을 본 적도 없어. 알아요. 당신이 안 했다는 거, 나는 알아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준호 씨, 회사에서 당신 도장은 어디에 보관돼 있었어요? 법인인간 말이야. 그건 경리부 금고에 있어. 나는 평소에 그걸 직접 쓸 일도 거의 없는데.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리부장이랑, 그리고 본사에서 파견 나온 감사 담당자. 큰형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준호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사람은 큰아주버니 준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함정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인 제가 회사 서류에 접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청소와 정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니들의 서재, 한 여사의 안방, 손님방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지요. 사람들은 청소하는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고 서류를 펼쳐놓은 채 자리를 비웠지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걸레질하는 그림자였으니까요. 바로 그 점을 저는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큰아주버니 준석이 본가에 들를 때면 그는 늘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먼지를 털며 귀를 기울였지요. 어느 날 그의 통화 한 토막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막내 쪽으로 다 정리됐어. 서류는 완벽해. 그놈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준태, 그 자식도 곧 처리할 거야. 일단 막내부터 쳐내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주버니는 준호에게 행령 누명을 씌워 가족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엔 둘째 준태까지 제거해 그룹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준호는 가장 만만한 첫 번째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 그것도 숫자로 된 증거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낱낱이 밝혀낼 장부 말입니다. 저는 준호에게 부탁해 사라진 자금과 관련된 거래 내역서 사본을 구했습니다. 준호가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변호사에게 받아온 자료였지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부터 봐야 할지 엄두도 못 낼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사냥꾼 윤수진이었지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쥔 손이 떨렸지요. 평생을 함께한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흩어져 있던 숫자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자금은 준호의 물류자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의 진짜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사라진 수십억 원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거래들의 부자연스러운 패턴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거래 시각이 문제였습니다. 자금 이체가 승인된 시각은 모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지요. 준호는 그 시간에 집에서 저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준호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시간에 회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요. 누군가 준호의 계정으로 원격 접속해 결제를 처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 저는 그 회사들의 등기부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자본금의 출처와 임원 명단을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그 유령 회사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모두 한 사람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바로 큰아주버니 이준석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오랜 자금 관리인이었지요. 저는 밤마다 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며느리의 일을 하고 밤에는 숫자와 씨름했지요. 며칠 밤을 새우자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증거가 쌓일 때마다 준호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쌓여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고개를 들어 보니 한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지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뭘 하는 게나. 저는 황급히 자료를 덮으려 했지만 한 여사의 눈이 이미 책상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나. 무슨 서류를 그렇게 잔뜩.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이라. 가계부. 회계사 출신이라 이거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 괜히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내가 나서 봐야 집안 망신만 더할 뿐이니. 한 여사는 그렇게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다행히 그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자료를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도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으로 옮겼지요. 제가 모은 증거가 발각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완성된 그림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라진 자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 어떤 유령 회사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 모든 흐름이 한 장의 도표로 정리되었지요. 화살표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니, 이준석.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더 깊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번 횡령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의 자금 유출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매년 수십억씩 대성그룹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놀랍게도 둘째 아주버니 준태의 캐피탈 회사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었지요. 형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각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형 준석이 그 모든 죄를 막내 준호에게 뒤집어쓰고 한 번에 정리하려 한 것이었지요. 자기 죄도 덮고 경쟁자도 제거하고 만만한 막내까지 쳐내는 일석삼조의 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부패의 실체 앞에서 잠시 아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지요. 수백억 원이 걸린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한복판에서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저는 모은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지요. 만일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본 자료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저보다 한 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큰아주버니 준석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지요. 병상의 시아버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본가 대청에 모였습니다. 한 여사가 상석에 앉았고 두 아주버니와 동서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지요. 준호와 저는 가장 끝자리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큰아주버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횡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대로 두면 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형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이나. 준석이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준호의 도장이 찍힌 결제 서류들이었지요. 이게 다 내 도장, 내 서명이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 어머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준호를 호적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일이 더 커지면 검찰까지 가게 됩니다. 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준호야, 정녕 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나. 이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어머니, 되었다. 더 듣고 싶지 않구나. 준석이 말이 맞다. 집안 망신이 더 커지기 전에 준호 너는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그 여자도. 한 여사의 눈길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애초에 저 근본 없는 것이 들어오고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 다 저 여자가 몰고 온 애군이야. 큰동서 박미경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고아 출신이 무슨 복을 가져오겠어요. 진작에 내쳤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섣불리 증거를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저를 짓밟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에게는 더 확실한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그것만 밝혀진다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순간 대청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요. 한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까짓게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게나. 어머님, 제가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공인회계사입니다. 그것도 부정회계를 적발하는 포렌식 회계 전문가였지요. 남의 회사 장부나 들여다보던 천한 일이라고 비웃으셨던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지요. 기회를 주십시오. 단 일주일이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정말 죄가 있다면 그땐 저희 두 사람 모두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백하다면 저는 큰아주버니 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밝혀질 겁니다. 준석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것은 죄지은 자만이 보이는 동요였습니다. 건방진 것이 감히 누구를 의심하는 게야. 준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과한 반응이 오히려 그의 불안을 드러냈지요. 여보,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감당할게.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준호 씨,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당신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한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성은 막내 아들이 정말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갑게 내뱉었지요. 좋다. 일주일을 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만약 내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그땐 두 번 다시 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야. 알겠느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일주일 후 이 대청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를 무시했던 그들 앞에서 숫자가 어떻게 거짓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준호의 변호사를 통해 회사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 신분으로는 어려웠지만 횡령 혐의를 받는 준호의 배우자 자격으로 일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지요. 물론 큰아주버니 측은 온갖 방법으로 이를 방해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에 변호사까지 끼워서 이를 키울 셈이나. 준석은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저에게 어떤 자료도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지요. 제가 만나려는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닫았습니다. 격리부장은 휴가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감사 담당자는 아예 잠적해 버렸지요. 벽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효계의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입을 닫을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남겨진 거래 기록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지요. 저는 제가 이미 모아둔 자료에 더해 공개된 정보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령 회사들의 등기 정보,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그 회사들이 거래한 또 다른 회사들의 공시 자료까지. 마치 거미줄을 짜듯 저는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 나갔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겨둔 자료의 일부가 흐트러져 있거나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보였지요. 큰아주버니 측이 제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캥기는 것이 없다면 굳이 제 방을 뒤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자료는 집안에 두지 않았지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제가 다니던 동네 도서관의 한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일부러 가짜 자료를 흩뿌려 두어 그들이 헛다리를 짚게 만들었지요. 적이 저를 얕보는 그 마음을 저는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뭘 알겠어. 그저 며칠 끙끙대다 말겠지. 큰동서 박미경이 비웃듯 던진 그 말이 오히려 제게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저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저를 낮춰보는 그 시선이 때로는 가장 좋은 위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동서 정아영이 조용히 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평소 강한 쪽에만 붙던 그녀가 말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동서? 우리 남편, 준태 씨가 보관하던 자료예요. 큰형님이 자기까지 노린다는 걸 알고 만일을 대비해 모아둔 것 같아요. 큰형님이 빼돌린 돈의 일부 기록이에요.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영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동서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알아요. 나는 늘 이긴 쪽에 붙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큰형님이 준호 씨한테 누명을 씌우는 걸 보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USB를 꼭 쥐었지요. 그 안에는 큰아주버니 준석의 비리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준태가 형을 견제하려고 몰래 모아둔 내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료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USB에는 둘째 준태 본인의 비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를 쓰면 준호의 결백은 확실히 증명되겠지만 동시에 도움을 준 둘째 동선에까지 무너뜨리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정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이 자료를 쓰면 준태 아주버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죗값을 치러야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 동서, 이번 기회에 다 끝내요. 굶은 건 터뜨려야 낫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깨운 것이었지요. 보육원 원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더디더라도 끝내 통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추적한 자금의 흐름, 그리고 내부자가 건넨 결정적 증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큰아주버니 준석의 범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하지만 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러 늦은 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두 남자가 저를 막아선 것이었지요. 조용히 따라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치지 않아. 그들은 저를 위협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다행히 저는 진짜 자료를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늘 가짜 서류만 들고 다녔으니까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들은 가방만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진실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빼앗긴 가방 속 가짜 서류를 보고 그들은 잠시 안심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방심이 제가 노리는 빈틈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저는 준호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진짜 자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약속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다 되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큰아주버니 준석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를 알아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더욱 거칠게 움직였지요. 먼저 그는 한 여사를 찾아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어머니, 저 막내 며느리가 지금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닙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 우리 집안일을 떠벌리고 다닌다지 뭡니까? 회계사니 뭐니 하면서 없는 일을 꾸며내고 있어요.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저 여자를 내쳐야 합니다. 한 여사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 차갑게 다그쳤지요. 내가 밖에서 집안일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나 정말 그렇다면 일주일이고 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큰아주버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막으시려 하는지 어머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떳떳하다면 제가 무엇을 밝혀내든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한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큰아들의 지나친 반응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유심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이틀이다. 이틀 안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한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이틀로 줄어든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거의 다 모았으니까요.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조각,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김상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니의 자금 관리인이자 유령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였지요.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모든 퍼즐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지요. 저는 김상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유령 회사들의 거래 기록을 뒤지자 한 가지 단서가 나왔지요. 그 회사들이 공통으로 거래하던 작은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 서류를 찍어내던 곳이었지요. 저는 그 인쇄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쇄소 주인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계 자료를 들이밀며 그가 이조 서류 제작에 가담한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내자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하시면 죄를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김상우 씨를 감싸신다면 그 모든 죄를 함께 뒤집어쓰게 되실 겁니다. 어느 쪽이 사장님께 이로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보육원에서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곳에 몰리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한다는 것을요. 인쇄소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김상우라는 사람, 지금 지방의 한 펜션에 숨어 있습니다. 큰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서류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정보를 곧바로 준호희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보했지요. 잠적했던 김상우는 곧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큰아주버니 준석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었지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손에 쥐어졌지요. 남은 것은 그 모든 진실을 저를 무시했던 그들 앞에서 똑똑히 펼쳐 보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도표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지요. 단 하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 그리고 진실이 이 종이 위에 숫자들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지요. 평생을 갈고 닦은 제 재주가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본가 대청에는 다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큰아주버니 준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가방을 빼앗고 나서 그는 제가 아무런 증거도 갖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했지요. 자, 일주일이 지났구나. 막내 며느리,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으니 어디 한번 들어보자. 무엇을 밝혀냈느냐? 한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큰동서 박미경은 옆에서 비웃음을 흘렸지요. 뻔하죠 뭐 며칠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을 거예요. 고아 출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준비해온 노트북을 거실의 큰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 하나가 떠올랐지요. 지금부터 제가 지난 일주일간 밝혀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회의실에서 부정의 증거를 발표해온 프로 회계사의 목소리였지요. 첫째, 사라진 자금이 빠져나간 시각입니다. 모든 자금 이체 결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이준호는 그 시각에 저와 함께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그 시간에 준호가 회사에 없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호의 계정으로 결제를 했을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의 접속 기록이었지요. 이 결제들은 모두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한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대성물산 본사 회장실 옆 비서실의 컴퓨터였습니다. 대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주버니 준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요. 둘째, 사라진 돈의 행방입니다. 그 돈은 5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도, 사무실도, 실제 사업도 없지요. 오직 돈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습니다. 수많은 화살표가 얽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유령 회사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이 모든 회사의 배후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 이준석 대표님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자금 관리인인 김상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 김상호 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최종적으로 큰아주버님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큰아주버니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게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유령 회사들의 등기부와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정하영이 건네준 USB의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직접 김상호 씨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어떻게 돈을 빼돌리고 어떻게 막내에게 누명을 씌울지 그 모든 계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여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큰동서 박미경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준석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과 회계감사기관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모든 자료를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검토받았고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가방을 빼앗아 가신 분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그 안에 든 건 가짜였다고 말입니다.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그 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준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는 한 여사에게 매달렸지요. 어머니, 저 여자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큰아들입니다. 평생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 온 아들이라고요. 한낱고아 출신 며느리의 말을 믿고 친아들을 내치실 겁니까? 한 여사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에게 준석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장남이었지요. 평생 큰아들을 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온 그녀였습니다. 그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자라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준석아, 정말 아니라고 말해다오. 어미에게 거짓이 아니라고 단 한 번만 말해다오. 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대청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지요. 큰아주버니 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준석이 김상호에게 보낸 메시지였지요. 막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족회의에서 어떻게 몰아갈지에 대한 지시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누명의 설계도이지요. 화면을 본 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큰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유심이 아니라 무너진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사 돈을 훔치고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키웠더나. 어머니, 그건 그만. 한 여사가 처절하게 요쳤습니다. 평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녀가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지요. 명문가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단단한 갑옷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저를 모질게 대한 사람이었지만 자식의 죄 앞에서 무너지는 한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든 것이었지요. 저는 승리감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주버니 준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 말이 다 맞습니다. 형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까지 노린다는 걸 알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으니까요. 준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역시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형님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형제가 서로의 죄를 토해내는 그 광경에 한 여사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명문가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두 아들이 모두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자라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지요.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더나.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지요. 평생 천대하고 무시했던 막내 며느리에게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한 여사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두 분 아주버님이 죄를 지으신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굶은 상처는 터뜨려야 낫는 법이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입니다. 만약 이대로 덮였다면 제 남편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을 테니까요. 한 여사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너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근본 없는 고아라고, 애군을 몰고 온 여자라고, 그렇게 너를 짓밟았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나를 비웃으며 다 무너지는 꼴을 봐도 되었을 것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어머님께서 저를 미워하셨던 건 이 집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 마음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비록 작은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말에 한 여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지요. 큰아주버니 준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그가 빼돌린 수백억 원의 자금은 추적되어 회수되었고 그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둘째 준태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했지요. 다만 그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증거를 제공한 점이 참작되어 형의 죄를 바로잡는 데 협조했습니다. 큰동서 박미경은 남편이 무너지자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토록 출신을 따지며 저를 비웃던 그녀는 정작 자기 남편의 범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명문가의 간판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뒤 준호는 완전히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를 울감매던 모든 누명이 벗겨졌지요.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거야. 너는 나를 살린 사람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나를 살렸어요.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때 당신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니까요. 나는 그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한 번 무너졌던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시아버지 이태성 회장이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었지요. 유식을 되찾은 그는 가장 먼저 저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이 회장은 여전히 형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한평생 거대한 기업을 일군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막내 며느리나. 예, 아버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준석이와 준태가 한 짓을 내가 다 밝혀냈다고 들었다. 회사 효계 감사팀도 비싼 변호사들도 못 잡아낸 것을 내가 혼자서 일주일 만에 해냈다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버님. 운이라. 흥. 이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그건 재주다. 그것도 아주 귀한 재주지.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보육원의 추운 골방에서 손을 불어가며 배웠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가질 수 있는 건 머릿속에 든 것뿐이었지요. 이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두 아들놈은 비단옷을 입혀 키웠는데 회사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고 정작 내가 천하게 여긴 며느리는 이 집안을 구했으니 사람의 값어치는 입은 옷이 아니라 그 속에 든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늙은이가 그걸 이제야 깨닫는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이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다오. 두 아들이 갉아먹은 그룹을 깨끗하게 되살려다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그럴 힘이 없다. 준호는 마음은 고드나 그런 일에는 서툴지.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게다. 부패한 곳을 도려내고 썩은 돈줄을 끊고 이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울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막내 며느리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막내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효계 전문가가 아니나. 내가 너를 그룹의 감사 책임자로 세우겠다.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감독하고 부정을 막는 자리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좇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자리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천대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룹의 핵심을 감독하는 자리로. 너무도 큰 변화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놓아야 했던 그 일, 숫자를 다루고 거짓을 밝혀내는 그 일,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이 회사가 다시는 부정으로 병들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회장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한 여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수진아,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근본 없다고, 애군이라고. 그 모진 말들을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모질게 대하셨던 것도 결국 이 집안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다는 걸 압니다. 이제 그 집안을 저와 함께 지켜요. 며느리로서 어머님 곁에서요.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았지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차갑던 집에 마침내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의 감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남의 회사 장부나 들여다보던 천한 일이라고 비웃음을 받던 바로 그 재주로 이제는 거대한 그룹의 자금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저는 가장 먼저 그룹 전체의 회계를 샅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주버니가 빼돌린 돈을 모두 회수했고 부정의 통로가 되었던 유령 회사들을 정리했지요.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막내 며느리 출신에 그것도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가 그룹의 자금을 감독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한낱 며느리가 뭘 안다고 회사 일에 감나라 배놔라 하는 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비리를 저지르던 임원들은 하나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던 직원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지요. 회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아 갔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제 곁에서 그룹의 정직한 사업을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회사를 일으켜 세웠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은 이 길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정이 사라진 회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거래처들은 깨끗해진 대성그룹을 신뢰했습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그룹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었지요. 그해 가을, 추석이었습니다. 본가에는 다시 온 가족이 모였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침묵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요. 병석에서 회복한 이 회장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부엌에서 저와 나란히 송편을 빚었지요. 한때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던 그녀는 이제 저에게 집안의 음식 솜씨를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송편은 이렇게 빚어야 모양이 곱단다. 손끝에 정성을 담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둘째 동서 정하영도 함께였지요. 그녀의 남편 준태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은 저에게 고마움을 전했지요. 동서 덕분에 우리 집도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동서가 곪은 건 터뜨려야 낫는다고 했던 말 정말 맞았어요. 큰아주버니 준석과 큰동서 박미경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박미경은 그 곁을 떠났지요. 한때 가장 높은 곳에서 저를 비웃던 그들은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자리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임을 그들의 빈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저 사이에 태어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딸이었지요. 아이는 할아버지 이 회장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사업가로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더없이 인자한 미소가 번졌지요. 저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보육원의 원장님을 떠올렸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장부를 들여다보던 어린 저에게 너는 숫자에 눈이 달렸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분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재주 하나가 언젠가 저를 이런 곳까지 데려다 줄 줄은요. 가진 것 하나 없던 고아였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던 막내 며느리였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 제 손에 든 재주와 제 마음속의 진심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갑던 집의 봄을 불러왔지요. 세상은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가진 것으로, 입은 옷으로, 출신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값어치는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가장 힘들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진심.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재산이지요. 진심은 더디더라도 끝내 통하고 참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을 보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 평상에 앉은 시아버지와 송편을 빚는 시어머니, 그리고 딸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이 차가운 집이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근본 없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수진. 이 집안을 구한 사람이자 사랑받는 아내이고 자랑스러운 며느리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였지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끝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함께 만나보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